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지죠. 가장 핵심은 민간기업에 대한 입장이죠. 민간기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또 민간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잘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아니, 사유재산이 있어야지 재산을 투입해서, 그게 뭐 타인의 재산이건 본인의 재산이건 기업가의 재산이건 투입이 되어서 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설립돼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정부가 약탈해 가요. 육성이 되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뭐 그 전에 사유재산을 보장하면 단순히 이제 민간기업만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죠. 신분제도가 있고, 신분 낮은 이들은 어떻게 취급당하나요? 개돼지 취급당하잖아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뭐 도구 정도로 여겨지죠. 뭐 신분 높은 이들이나 왕실 입장에서 보면 인권이 유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생존 투쟁이죠. 그래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것도.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왜 사유재산을 형성하지 못할까?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이 있더라. 관리들이 수탈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사유재산이 확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근대국가 수립되기 전에는 어떤 재산이 가장 중요한가요? 대부분 농민이죠. 토지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냐, 토지에 다 임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재산, 내 재산 구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유재산을 확립하고, 뭐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세금을 부과하면 사유재산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면. 세금 제도도 확립해야 되고. 그래요. 진짜 신분 높은 이들이 수탈 못하게 하려면 신분 제도를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왜 그럴까? 이 보니까 관리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세권에다가 뭐 행정권, 사법권, 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탈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세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탈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할 일만 해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최초로 했냐? 이토 히로부미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천 년간 이어온 음, 관리 수탈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분제도에 의해 통치되는 고대국가인 조선에서 신분 낮은 이들의 재산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밀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관리나 지주들이, 신분 높은 양반 지주들이 수탈했죠. 지주에게 소득 일부를 바치면 농사 짓는 토지는 지주 토지임이 분명하다. 앞에서 뭐라 했나요?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왕실은 지주의 토지 역시 왕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잠깐만, 이전에 그래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마다 자기 토지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소장농은 어떨까요? 지주에게 소장농을 내니까 지주 토지라고 말할 것 같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분제도를 이용해서 내 소득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토지다 이럴 거 아니에요. 왕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 지주 토지 뭐 그런 게 어딨냐? 소장농 토지, 자장농 토지 그런 게 어딨냐? 다 왕실 토지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조선 왕실은 신분이 높은 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용모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 재산을 몰수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왕실이 다 내 토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확립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즉 신분이 높은 지주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분이 높은 지주의 재산인지 왕실의 재산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왕실은 토지를 몰수하고 하사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내 토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주는 지주대로 자기 토지를 하고, 소장농은 소장농대로 자기 토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그냥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세금도 안 내고 자기 토지를 하고, 정부는 허가도 안 받았는데 그게 왜 네 토지냐 이러고. 그래요. 그런 사회였다고 보면 되겠죠. 신분 낮은 농민들의 재산은 아예 보장되지 않았다. 보장되지 않았죠. 지주에 소장농을 내지 않더라도 농민의 재산이 왕실의 재산인지 신분이 높은 이나 관리의 재산인지 동네 공동재산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뭐 확립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관리나 신분이 높으니 혹은 왕실이 토지를 몰수하고 내쫓더라도 항변할 수 없었다.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집 짓고 살아요. 농사 짓고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인을 못 받으면. 왜 마음대로 농사 짓고 싶으냐고.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너 맘대로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라고 말하면 끝이었다. 그렇죠. 공인 못 받으면 그렇죠. 그 시대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조선시대 신분 낮은 이들은 대대로 농사 지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간섭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몰수하면 그만이었다. 그렇죠.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었다. 몰수하는 걸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땅 내 땅이 없었다. 특별하게 뭐 공인된 그런 게 없었다. 사유재산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였다 이거죠.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농토를 위하여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토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토지문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니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토지문서는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과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농토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부가. 사람을 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그 땅에서 얻는 수확물을 너가 가져. 세금만 일정 기간 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영혼 인정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수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민간인들의 사유재산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꼭 고대 농경국가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 해당하는 왕실이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입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잘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또 국가에 따라 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조선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죠. 뭐. 특히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라 볼 수 있는 거죠. 다 왕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단 1800년대 조선에는 민간인들의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제한되었으며 신분 낮은 이들의 사유재산은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심심하면 불러다가 패면서 약탈한 거죠. 밀란이 자주 일어난 거죠. 고대 농업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조사를 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소유권이 확립이 되면 이전과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1897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고종은 1898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문서에 해당하는 지혜를 발급하였다. 이제 고종이 이제 이러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죠. 1898년부터 고종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지혜를 발급하니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려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농업국가가 토지조사를 하고 지혜를 발급할 일은 흔한 일이었다.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있는 일이죠.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종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겠죠. 그런 거 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벌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금 걷기 위함이죠. 조선 말기에는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저번에 설명했죠. 지방 관리에게 맡겼죠. 세금을 얼마 걷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관리가 양반지주들과 결탁해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방 관리에게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할당한 것이다. 그렇죠. 관리들이 수탈하기도 쉬웠겠죠. 중앙에서 파악을 못하니까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식민지 이전에 고종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래부터 이제 고대 농업 국가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제대로. 1894년에서 1896년 집권한 개화파 정부는 민법과 상법을 제정하여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려 하였으나 1896년에 6년 재집권에 성공한 고종은 그와 같은 작업을 중단시켰고 결국 민간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것이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것일까? 사유재산을 확립하기 위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민간기업 설립 허용 이런 거는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 상법 제정하고 이런 거는 근데 국가를 수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토지조사 사업만 하더라. 그러면 목적이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냥 세금 걷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6년간 토지조사 사업과 지계발급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토지조사는 전국 토지의 20% 정도만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제
6년씩이나 진행됐는데 제대로 진행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20% 정도만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6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 7, 80% 진행된 것도 아니고 거의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6년간이나 실시했지만 토지조사 사업과 지계 발급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지? 6년씩이나 진행했는데? 그래, 사유재산을 확립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조사 사업과 지계 발급을 시행하면 토지 획득 투쟁이 발생한다. 저마다 자기 땅이라고 하죠. 재산 확보에 나서는 거죠. 토지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니까. 지주는 지주대로 자기 토지라고 주장하고 소장농은 소장농대로 자기 토지라고 주장한다. 원래 내 땅인데 권력을 동원하여 소장농으로 강제로 걷어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정부와 농민 사이 투쟁 역시 발생했을 것이다. 집 짓고 농사 짓는데 사용된 토지를 농민은 자기 토지라고 주장할 것이며 정부는 승인한 적 없다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서로 간에 막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사회에서 소유권을 확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마다 다 자기 토지라고 하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하더라도 뭐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벌이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기 전 신분 높은 지주와 관리는 결탁하여 신분 낮은 농민의 토지를 수탈 또는 회수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해지니 이와 같은 일에 협조할 까닭이 없다. 그전에 좋았다는 거예요. 뭐 사기극을 벌일 수도 있고 황무지를 개척해 니한테 토지 문서줄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척 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시켜먹고 몇 년간 인정하다가 몰수해버리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못하게 되면 싫을 거 아니에요. 결국 6년간이나 진행되던 토지조사사업과 지계 발급은 중단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실이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다시 실시되었다. 근데 조선 총독부는 뭔가요? 군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한반도에. 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전에 뭐라 했나요? 근대국가를 수립해야지 또 일본과 한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유재산권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확립해야 되겠죠. 지계는 따로 발급하지 않았는데 대신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하여 정부가 따로 비치하여 보관했다. 현실당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이 계승하고도 있고. 이로써 토지 소유권 위조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요. 토지 소유권 위조도 그 당시 많았겠죠. 자기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토지 조사를 하면 내 문서 있다 이러면서 봐라 내 땅이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은 완성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왕실이 하지 못하던 걸 다 해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 것도 사실인 거고. 조선 왕실은 6년간 진행했지만 거의 진척이 안 됐다는 거예요. 8년 만에 완성해버린 거죠. 현 시대에서 조선 총독부가 어떤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정했는지 불분명하다. 어떻게 했을까? 좀 전문적인 영역이 하죠.
단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절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1912년 민사령을 공포한 적이 있다. 민사령을 공포해서 일본의 민법과 상법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공포했죠 사실. 따라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경험과 일본의 민법과 상법에 입각하여 소유권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뭐 거의 그렇겠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계속되었는데 소송을 통해 토지를 얻은 이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당하게 토지를 약탈당했다면 미군정이나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부당한 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냐? 일본의 법체계도 뭐 현 시대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시대에서는 괜찮은 법이었다는 거예요.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조선 시대에 있던 어떤 법보다는 훨씬 좋고 그래요.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법체계는 서양법을 본받았고 한국의 법은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일본법을 대부분 계승하였으니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했다. 식민지식의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일본 법에 대해서 알겠죠. 한국인 전문가들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얻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행정적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인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는 양반 지주에게 소장로를 내는 소장로, 소규모 토지로 자족하는 자용로, 자기 토지와 지주의 토지를 동시에 경작하는 소장농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관습화된 제도의 결과이다. 지주도 있고 식민지 시기 보면 소장농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도 그대로 있더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관습을 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즉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의 관습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확립했다. 그렇죠. 물론 관습을 무시하고 지주의 권리를 박탈하고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처럼 토지를 재편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관습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군정이나 이승만은 관습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조선 총독부를 인정을 했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혁명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한 나라가 아니며 타협과 개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한 국가이다. 뭐 그 내부에도 뭐 문제는 있었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거기는 그냥 타협과 개혁으로 한 거다.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러다 보면 그 지도자들 중에는 비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혁명적으로 근대국가 수립되는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도 있고 소장농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러한 이유로 일본에도 관습적으로 내려온 지주와 소장농이 여전히 있었다. 만일 한반도에서 혁명적으로 토지 개혁을 했다면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선의 관습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지주와 소장농을 인정했어요. 조선에서 지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다 부당한 재산이야. 미군정이나 하지처럼 농지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인들은 지지하겠죠. 환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본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재산을
그냥 인정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실상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대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부당하지 않느냐? 왜 그걸 인정하느냐? 근데 그게 뭐 의미 있냐는 거예요. 미군 정부와 이승만 정부에 의해 농지개혁에 해당하는 토지개혁이 시행되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이제 토지 조사를 통해서 사유재산을 확립하는 것도 거의 혁명적 조치이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간 혁명적 조치라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했으니까 그냥 개혁적 조치 정도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토지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당하니 뭐 역사적으로 이상하다느니 그런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미군정과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주들의 토지를 거의 몰수하다시피 저렴하게 매수해서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매각해버렸죠. 끝났다는 거예요. 청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전혀 하자가 없겠지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성공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문제 삼을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912년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지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민법과 상법을 한국에도 시행했다. 사유재산권을 확립했죠. 제일 중요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과 상법을 한국에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민법과 상법은 조선시대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행되었던 민법과 상법은 현시대 한국의 민법과 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변한 부분도 있지만 뼈대는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당시 시행되었던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니 한반도에서 1912년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에 의해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또 그걸 개성하는 거죠. 일본 패망 이후 이제 뭐 그대로 뭐 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선되는 거죠. 뭐.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식민지 이전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인식이라는 것은 불분명했고 보장되지도 않았다. 신분 높은 이는 신분 낮은 이의 재산을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었고 정부는 민간인의 재산을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여간 이제 민법과 상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사유재산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이제 기업들이 잘 설립됐잖아요. 산업화되면서 도시도 많이 생기고. 토지와 관련된 사유재산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네, 한번 봐야 되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이제 근대국가 수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인정하여 지주의 재산을 공인하였지만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산관계를 완전 부정 또는 일부 인정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산에는 신분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많은데 그러한 재산을 부정한 셈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군정은 또 한 번 큰 이제 거의 혁명적 개혁 조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혁명적 조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형성된 일본의 재산 관계는 완전 부정하여 몰수했다. 일본인의 재산을 일단 완전히 몰수해버렸다는 거예요. 토지도 그렇고 산업시설도 그렇고 다 몰수했죠. 몰수한 토지와 산업시설을 한국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였다. 특히 토지는 소작인에게 매각하여 사용농수를 증가시켰다. 그래요. 미군정 하지가 실시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부정하였지만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지만 1947년 남조선 가도입법 의원에서 현 시대 민주당의 뿌리인 한국민주당이 반대하여 부결됨으로써 미군 정식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가 굉장히 혁명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려 했다는 거예요. 남조선 가도입법 의원은 현 시대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죠. 하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다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남조선 가도입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그래요. 당시 민주당이었던 한국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죠. 1948년 한국이 건국되면서 집권한 이승만은 미군정을 개성하여 1949년 농지개혁이라고 불리는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주와 소작농가 사이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였다. 그 토지개혁이 이제 미군정부터 이승만까지 계속 이어졌죠.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산관계를 다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지주의 토지를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소작농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일부분만 했지. 한국은 대대적으로 해버린 거죠. 한국은 미군정 사령관 하지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수천 년간 신분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하였으니 현 시대 형성된 한국인들의 사유재산은 흠잡을 구석이 거의 없다. 거의 없죠.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빈틈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뭐 한국은 이제 뭐 그런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뭐 흠잡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그래요. 수십 년간 신분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재편하는 일은 혁명적 조치이다. 그렇잖아요. 데라우치에 이어 토지를 재편하여 사유재산을 재확립한 미군정 사령관 하지와 이승만 역시 성공한 혁명가였다. 다른 국가 뭐라는 거예요. 뭐 신분제 폐지하고 신분 높은 지주들이 재산을 몰수하려 하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청산이 돼야지 또 근대 국가 수립에 매진할 수가 있겠죠. 잘한 일이었어요. 뭐 그 개혁 아닌 뭐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전에 다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고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조치와 법령을 시행하더라도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확립하고 이제 보장하는 법령을 시행해야 된다. 그 조선총독부가 다 했잖아요. 통감부, 이토부 히로부미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유재산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세금 부과는 금지되며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든 재산을 형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자에게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현실 당국에서는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뭐 부가세는 누구나 내는 거니까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보면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구나. 현 시대에는 저소득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네? 그럼 중간에 뭘 배워야 되나요? 누가 이런 조치를 취했지?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조선시대에는 과중한 세금을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부과하여 밀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즉 식민지 직전 수천 년간 발생한 대부분의 밀란은 수탈에 대한 생존 투쟁이었다. 밀란이 얼마나 많나요? 뭐 엄청 많잖아요. 최근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대규모 밀란이 뭔가요? 동안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요? 수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1907년 통감 위도 1호부민은 저소득자들의 세금을 전면 면제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80%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은 가난한 소상농이었는데 소상농에 대한 세금을 전면 면제했다. 소상농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소상농은 살만해졌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소상농이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리들이 수탈하지 못하게 증세권을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인 살만해졌겠죠. 수천 년간 가난한 농민들에게 부과되던 과중한 세금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종식되었다. 그래요. 관리들이 수탈 금지하고 세금 부과하지 않고. 이 식민지식이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기업이 설립되고 근로자라는 신분이 생겼는데 일정 소득 이상이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신분이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상농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생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현 시대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언제부터 근로자가 생겼지? 어떤 조치로 근로자가 생겼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역사고 현 시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근로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근로자는 좋은 신분인가요? 안 좋은 신분인가요? 노비보다 좋은 신분이잖아요. 농민보다 소득도 많고 일반 농민들보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918년 당시 조선 총독부 제3대 총독은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1918년 소득세령을 제정하여 시행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세금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금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나요?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잖아요. 물론 저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총독부는 담배나 술에 세금을 부과했으니 담배나 술을 소비하면 자연히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탈이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부도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를 가지고서 수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국가에나 이러한 세금은 있는데 조선 총독부가 특별히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얼마나 세금을 부담했을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담배를 소비할 때 판매 가격의 50% 정도 세금을 부과했는데 현실 한국에서는 70% 넘게 부과한다. 한 4,000원에 팔면 한 2,000원 정도 세금이었다. 근데 현실 한국에서는 한 70%가 세금이더라. 한국 정부보다 더 적게 부과시켰잖아요. 수탈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총독부는 판매 가격에 20% 정도 세금을 부과했는데 현시대 한국 정부는 70% 정도 부과한다. 그럼 조선 총독부가 수탈했다고 말하면 한국 정부는 더 심하게 수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더라. 수탈이라고 말할 만한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온 정부의 수탈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한반도에서는 수천 년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생존량 밀란이 사라졌다. 식민지 이후 일어난 반정부 투쟁은 정치 투쟁이 아니면 이익 투쟁으로 밀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그 밀란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밀란은 뭐였나요? 식민지 이전에는 생존량 밀란이었다는 거예요. 생존 투쟁이었다는 거예요. 관리나 신분 높은 이들이 약탈하니까
저항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밀란이 있었냐는 거예요. 식민지 이후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 근데 이제 식민지 때도 밀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규모는 매우 작긴 하지만. 3.1 운동 같은 거, 그게 뭐 생존형 밀란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투쟁이죠, 일종의. 그리고 뭐 소작쟁이나, 파업이 있었지만, 그건 뭔가요? 그 현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투쟁이라는 거예요. 그 생존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형 밀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조선총독부는 수천 년간 이어온 정보 수탈을 한반도에서 중단시킨 혁명정부로, 조선총독부의 혁명적 조치로 한국인들은 정부 수탈에서 해방되었고,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신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현시대 한국 정부에도 개성되고 있다. 그래요. 사유재산 확립하고 저소득자 세금 부과를 중단시키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켰다. 그 위에도 많죠. 도시 건설하면서 양질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게 뭔가요? 신문제도를 붕괴시켰죠. 그러면서 혁명자 조치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성격은 탈레반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수탈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혁명 정부라는 거예요. 근대화 혁명을 추진했던 거죠. 그러면서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국가를 사실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스스로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겨 역사를 감추고 날 줄 아는데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근대국가를 스스로 수립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다.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뭐 스스로 수립하지 못했다 해서 막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수입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에는 큰 단점이 있다. 통상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 세력이 등장하여 전쟁이 일어나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수립하려고 하면 수립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요. 수립에 성공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통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과 전쟁이 붙죠.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렇게 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 여기는 조선 총독부의 역할이 컸다. 조선 총독부와 대적할 만한 저항 세력이 뭐 그리 없었다는 거예요. 저항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피해는 매우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근대화된 것을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잘 된 일인 거예요. 큰 희생 없이 잘 됐잖아요. 조선 왕실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몰아내서 근대화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또 조선 왕실을 몰아낼 힘을 가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